세상에는 오직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침묵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 배우고 혼돈 속에서 비로소 유창해지는 언어입니다. 책을 통해 배울 수도 없고 영화를 보며 짐작할 수도 없는 오직 온몸으로 살아내야만 터득할 수 있는 언어이지요. 혹시 보이지 않는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 상처가 너무도 기이하여 스스로의 정신마저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어떤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대가 남기고 간 깊고 서늘한 메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적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만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7가지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채널이 치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되며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보내는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만일의 사태를 끊임없이 대비하는 삶에서 오는 극심한 탈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날의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아침은 오지 않기를 바라는 전투를 준비하는 시간과 같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는 고도의 경계태세가 당신의 기본적인 삶의 설정갑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기분이라는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세한 분위기의 변화, 찰나의 목소리 톤 차이를 감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평선을 살피는 항해사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려는 처절한 기술입니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은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를 미리 돌려봅니다. 상대가 던질 모든 가능한 변화구에 대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략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할 거야. 그러니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겠지. 이것은 규칙이 끊임없이 바뀌는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그 게임의 규칙이 계속 바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점에서 지독하게 외롭고 소모적인 심리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주위에 깨지기 쉬운 달걀 껍데기로 갑옷을 만들어 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위험을 평가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 와 같은 단순한 질문조차 하나의 함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답은 침묵이라는 형벌로 이어지거나 은근한 비아냥거림 혹은 어째서인지 결국 당신이 사과하며 끝나게 되는 거대한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고 안전한 답을 준비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타고나길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당신의 분명한 결정과 선택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채 조용히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에너지 누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좋은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에서 오는 기묘한 죄책감. 마침내 모든 것이 평범하게 느껴지는 하루를 보냅니다. 친구와 함께 소리내어 웃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즐깁니다. 직장에서 무언가를 성취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모든 아픔을 잊습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파도처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감히 내가 행복해도 되는 걸까?
감히 내가 평화를 누려도 되는 걸까? 모든 혼란의 근원, 모든 문제의 원흉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세뇌당했던 과거의 서사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자의 죄책감이 아닙니다. 철저히 프로그래밍된 반응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당신의 행복이 가해자에 의해 주어지거나 승인되지 않는 한 당신에게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쁨은 종종 그들에 대한 위협이나 모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 기쁨의 원인이 아닐 때 더욱 그랬지요.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 빛을 줄이는 법을 배웁니다. 마침내 당신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진정한 만족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이 강요당했던 과거의 자신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녕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기묘하고도 외로운 감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익숙한 어둠 속으로 다시 끌어당기기 위해 손을 뻗는 그들의 통제의 유령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되뇌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의 평화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죄책감 없는 순간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기쁨을 누릴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느리고 신중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조건 없는 친절에 대한 깊은 불신. 누군가 당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 때 당신의 첫 반응은 안도감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당신은 속으로 묻습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당신은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의도, 숨은 안건, 그리고 이 순간의 호의에 대해 언젠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찾으려 합니다. 칭찬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밑밥처럼 느껴지고 관대한 행동은 이제 당신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빚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당신의 과거 속에서 친절이 언제나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친절은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였고 러브바밍이라 불리는 전술이었습니다. 독을 더 쉽게 삼키게 만드는 달콤한 설탕이었지요. 애정은 주어졌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청구서가 따라왔습니다. 그 대가는 당신의 수능, 당신의 침묵, 혹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친구나 지지해주는 동료, 혹은 사랑하는 파트너가 그저 순수하게 친절을 베풀 때 당신 내면의 경보 시스템은 미친 듯이 울려댑니다. 당신은 다가올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거나 관계를 망쳐버리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 학대가 남긴 가장 가슴 아픈 유산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친절함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선함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미래를 위한 언어입니다. 네 번째, 내 말이 맞았잖아 라는 말의 공허함. 시간이 흘러 과거 당신에게 그 사람에 대해 경고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들은 그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내 말이 맞았잖아, 혹은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은 이 순간이 마침내 당신의 경험을 인정받는 안도감을 주는 순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그 말은 종종 공허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내 말이 맞았잖아 라는 말은 당신이 그를 변호하며 보냈던 수많은 세월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 당신이 둘러댔던 변명들을 무효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유난스럽다, 너무 예민하다고 비난받으며 생겼던 상처를 치유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수치심의 막을 더 씌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끔찍한 고립감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폐허가 된 당신의 마음 곁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겪었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너무 늦게 찾아온 인정은 위로라기보다 비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들이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 자신이 당신이 겪었던 일이 분명한 현실이었으며 그 당시 당신이 알고 있던 지식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5번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유령 비평가. 그 사람에게서 수마일 떨어져 있고 수년의 시간이 흘러 당신이 완전히 혼자 있을 때조차 당신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판단하는 유령 비평가이자 내면의 해설자입니다. 그의 말투, 그가 쓰던 단어들, 그가 가장 즐겨하던 비판들이 끝없이 반복 재생됩니다. 토스트를 태우면 당신은 그가 당신을 무능하다고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하면 당신은 그가 넌 절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거야라고 말하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에 걸친 미묘한 폄하, 노골적인 비판, 그리고 끊임없는 깎아내림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한 조각 한 조각 심어진 것입니다. 가해자의 목표는 당신이 그들의 지도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만들어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의 나침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결점을 가리키는 고장난 나침반 말입니다. 유령 비평가를 제거하는 것은 회복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반란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에 맞서 대꾸하고 도전하고 마침내 그것을 당신 자신의 연민과 이성의 목소리로 대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침입자를 의식적으로 퇴거시키고 당신 자신의 내적 대화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점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당신 자신과의 대화이며 당신은 그 대화가 친절함으로 가득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6번째, 평범한 사과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당신이 원했던 것은 언제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해 와 같은 가짜 사과가 아닙니다. 미안하긴 한데 너도 잘못했잖아 와 같은 책임 전가형 사과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틀렸어.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해 라는 단순하고 진실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이 아마 평생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우월함이라는 가면의 균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는 권력의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대신 그들은 책임을 다시 당신에게 떠넘기는 사과 아닌 사과를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왜곡하고 역사를 새로 쓰며 결국 상처받은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과를 통해 관계를 매듭짓는 경험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독특하고도 깊은 형태의 슬픔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 매듭을 선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인정해주고 그들의 뉘우침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경험이 덜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결코 괜찮은 일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치유는 그들의 사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7번째, 세상이 다시 다채로운 색을 되찾는 것을 보는 조용한 힘. 폭풍이 지나간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당신은 문득 아주 사소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침 커피의 진한 맛일 수도 있고, 피부에 와닿는 햇살의 따스함일 수도 있으며,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갑작스러운 전율과 함께 깨닫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흐릿한 흑백의 풍경이 아닙니다. 마침내 다채로운 색깔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란하고 의기양양한 승리가 아닙니다. 조용하고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수년간 초긴장 상태에 있던 당신의 신경계가 마침내 안정을 되찾는 느낌입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단순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잿빛 세상 속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결코 꺼지기를 거부했던 영혼의 회복력입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서 오는 심오한 평화입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용하고 꾸준한 자기 자신으로의 회귀야말로 당신이 살아남았고 이제 마침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 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만약 당신이 그 침묵의 이해와 공감을 느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이 여정은 험난하지만 당신은 결코 홀로 걷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깃들, 세상에는 오직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침묵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 배우고 혼돈 속에서 비로소 유창해지는 언어입니다. 책을 통해 배울 수도 없고 영화를 보며 짐작할 수도 없는 오직 온몸으로 살아내야만 터득할 수 있는 언어이지요. 혹시 보이지 않는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 상처가 너무도 기이하여 스스로의 정신마저 유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어떤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대가 남기고 간 깊고 서늘한 메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적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만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7가지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채널이 치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되며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보내는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만일의 사태를 끊임없이 대비하는 삶에서 오는 극심한 탈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날의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아침은 오지 않기를 바라는 전투를 준비하는 시간과 같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는 고도의 경계태세가 당신의 기본적인 삶의 설정갑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기분이라는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세한 분위기의 변화, 찰나의 목소리 톤 차이를 감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평선을 살피는 항해사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려는 처절한 기술입니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은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를 미리 돌려봅니다. 상대가 던질 모든 가능한 변화구에 대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략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할 거야. 그러니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겠지. 이것은 규칙이 끊임없이 바뀌는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그 게임의 규칙이 계속 바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점에서 지독하게 외롭고 소모적인 심리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주위에 깨지기 쉬운 달걀 껍데기로 갑옷을 만들어 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이염을 평가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 와 같은 단순한 질문조차 하나의 함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답은 침묵이라는 형벌로 이어지거나 은근한 비아냥거림 혹은 어째서인지 결국 당신이 사과하며 끝나게 되는 거대한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고 안전한 답을 준비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타고나길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당신의 분명한 결정과 선택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채 조용히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에너지 누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좋은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에서 오는 기묘한 죄책감. 마침내 모든 것이 평범하게 느껴지는 하루를 보냅니다. 친구와 함께 소리내어 웃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즐깁니다. 직장에서 무언가를 성취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모든 아픔을 잊습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파도처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감히 내가 행복해도 되는 걸까? 감히 내가 평화를 누려도 되는 걸까? 모든 혼란의 근원, 모든 문제의 원흉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세뇌당했던 과거의 서사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자의 죄책감이 아닙니다. 철저히 프로그래밍된 반응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당신의 행복이 가해자에 의해 주어지거나 승인되지 않는 한 당신에게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쁨은 종종 그들에 대한 위협이나 모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 기쁨의 원인이 아닐 때 더욱 그랬지요.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 빛을 줄이는 법을 배웁니다. 마침내 당신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진정한 만족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이 강요당했던 과거의 자신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녕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기묘하고도 외로운 감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익숙한 어둠 속으로 다시 끌어당기기 위해 손을 뻗는 그들의 통제의 유령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되뇌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의 평화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죄책감 없는 순간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기쁨을 누릴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느리고 신중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조건 없는 친절에 대한 깊은 불신. 누군가 당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 때 당신의 첫 반응은 안도감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당신은 속으로 묻습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당신은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의도, 숨은 안건, 그리고 이 순간의 호의에 대해 언젠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찾으려 합니다. 칭찬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밑밥처럼 느껴지고, 관대한 행동은 이제 당신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빚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당신의 과거 속에서 친절이 언제나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친절은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였고, 러브바밍이라 불리는 전술이었습니다. 독을 더 쉽게 삼키게 만드는 달콤한 설탕이었지요. 애정은 주어졌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청구서가 따라왔습니다. 그 대가는 당신의 수능, 당신의 침묵, 혹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친구나 지지해주는 동료, 혹은 사랑하는 파트너가 그저 순수하게 친절을 베풀 때 당신 내면의 경보 시스템은 미친 듯이 울려댑니다. 당신은 다가올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거나 관계를 망쳐버리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 학대가 남긴 가장 가슴 아픈 유산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친절함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선함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미래를 위한 언어입니다. 네 번째, 내 말이 맞았잖아 라는 말의 공허함. 시간이 흘러 과거 당신에게 그 사람에 대해 경고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들은 그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내 말이 맞았잖아, 혹은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은 이 순간이 마침내 당신의 경험을 인정받는 안도감을 주는 순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그 말은 종종 공허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내 말이 맞았잖아 라는 말은 당신이 그를 변호하며 보냈던 수많은 세월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 당신이 둘러댔던 변명들을 무효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유난스럽다, 너무 예민하다고 비난받으며 생겼던 상처를 치유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수치심의 막을 더 씌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끔찍한 고립감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폐허가 된 당신의 마음 곁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겪었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너무 늦게 찾아온 인정은 위로라기보다 비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들이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 자신이 당신이 겪었던 일이 분명한 현실이었으며 그 당시 당신이 알고 있던 지식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다섯 번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유령 비평가. 그 사람에게서 수마일 떨어져 있고 수년의 시간이 흘러 당신이 완전히 혼자 있을 때조차 당신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판단하는 유령 비평가이자 내면의 해설자입니다. 그의 말투, 그가 쓰던 단어들, 그가 가장 즐겨하던 비판들이 끝없이 반복 재생됩니다. 토스트를 태우면 당신은 그가 당신을 무능하다고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하면 당신은 그가 넌 절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거야라고 말하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에 걸친 미묘한 폄하, 노골적인 비판, 그리고 끊임없는 깎아내림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한 조각 한 조각 심어진 것입니다. 가해자의 목표는 당신이 그들의 지도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만들어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의 나침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결점을 가리키는 고장난 나침반 말입니다. 유령 비평가를 제거하는 것은 회복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반란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에 맞서 대꾸하고 도전하고 마침내 그것을 당신 자신의 연민과 이성의 목소리로 대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침입자를 의식적으로 퇴거시키고 당신 자신의 내적 대화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점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당신 자신과의 대화이며 당신은 그 대화가 친절함으로 가득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6번째, 평범한 사과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당신이 원했던 것은 언제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해 와 같은 가짜 사과가 아닙니다. 미안하긴 한데 너도 잘못했잖아 와 같은 책임 전가형 사과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틀렸어.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해 라는 단순하고 진실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이 아마 평생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우월함이라는 가면의 균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는 권력의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대신 그들은 책임을 다시 당신에게 떠넘기는 사과 아닌 사과를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왜곡하고 역사를 새로 쓰며 결국 상처받은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과를 통해 관계를 매듭짓는 경험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독특하고도 깊은 형태의 슬픔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 매듭을 선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인정해주고 그들의 뉘우침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경험이 덜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결코 괜찮은 일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치유는 그들의 사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7번째, 세상이 다시 다채로운 색을 되찾는 것을 보는 조용한 힘. 폭풍이 지나간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당신은 문득 아주 사소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침 커피의 진한 맛일 수도 있고, 피부에 와닿는 햇살의 따스함일 수도 있으며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갑작스러운 전율과 함께 깨닫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흐릿한 흑백의 풍경이 아닙니다. 마침내 다채로운 색깔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란하고 의기양양한 승리가 아닙니다. 조용하고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수년간 초긴장 상태에 있던 당신의 신경계가 마침내 안정을 되찾는 느낌입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단순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잿빛 세상 속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결코 꺼지기를 거부했던 영혼의 회복력입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서 오는 심오한 평화입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용하고 꾸준한 자기 자신으로의 회귀야말로 당신이 살아남았고 이제 마침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 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만약 당신이 그 침묵의 이해와 공감을 느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이 여정은 험난하지만 당신은 결코 홀로 걷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깃들, 세상에는 오직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침묵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 배우고 혼돈 속에서 비로소 유창해지는 언어입니다. 책을 통해 배울 수도 없고 영화를 보며 짐작할 수도 없는, 오직 온몸으로 살아내야만 터득할 수 있는 언어이지요. 혹시 보이지 않는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 상처가 너무도 기이하여 스스로의 정신마저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어떤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대가 남기고 간 깊고 서늘한 메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적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만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7가지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채널이 치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되며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보내는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만일의 사태를 끊임없이 대비하는 삶에서 오는 극심한 탈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날의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아침은 오지 않기를 바라는 전투를 준비하는 시간과 같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는 고도의 경계태세가 당신의 기본적인 삶의 설정갑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기분이라는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세한 분위기의 변화, 찰나의 목소리 톤 차이를 감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평선을 살피는 항해사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려는 처절한 기술입니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은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를 미리 돌려봅니다. 상대가 던질 모든 가능한 변화구에 대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략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할 거야. 그러니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겠지. 이것은 규칙이 끊임없이 바뀌는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그 게임의 규칙이 계속 바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점에서 지독하게 외롭고 소모적인 심리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주위에 깨지기 쉬운 달걀 껍데기로 갑옷을 만들어 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위험을 평가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 와 같은 단순한 질문조차 하나의 함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답은 침묵이라는 형벌로 이어지거나 은근한 비아냥거림 혹은 어째서인지 결국 당신이 사과하며 끝나게 되는 거대한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고 안전한 답을 준비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타고나길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당신의 분명한 결정과 선택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채 조용히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에너지 누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좋은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에서 오는 기묘한 죄책감. 마침내 모든 것이 평범하게 느껴지는 하루를 보냅니다. 친구와 함께 소리내어 웃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즐깁니다. 직장에서 무언가를 성취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모든 아픔을 잊습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파도처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감히 내가 행복해도 되는 걸까? 감히 내가 평화를 누려도 되는 걸까? 모든 혼란의 근원, 모든 문제의 원흉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세뇌당했던 과거의 서사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자의 죄책감이 아닙니다. 철저히 프로그래밍된 반응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당신의 행복이 가해자에 의해 주어지거나 승인되지 않는 한 당신에게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쁨은 종종 그들에 대한 위협이나 모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 기쁨의 원인이 아닐 때 더욱 그랬지요.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 빛을 줄이는 법을 배웁니다. 마침내 당신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진정한 만족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이 강요당했던 과거의 자신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녕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기묘하고도 외로운 감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익숙한 어둠 속으로 다시 끌어당기기 위해 손을 뻗는 그들의 통제의 유령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스스로에게 되뇌어야 합니다. 나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나의 평화는 죄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죄책감 없는 순간들을 하나씩 쌓아 올리며 기쁨을 누릴 당신의 권리를 되찾아오는 느리고 신중한 과정입니다. 세 번째, 조건 없는 친절에 대한 깊은 불신. 누군가 당신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진심으로 친절을 베풀 때 당신의 첫 반응은 안도감이 아니라 의심입니다. 당신은 속으로 묻습니다.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지? 당신은 그 친절 뒤에 숨겨진 의도, 숨은 안건, 그리고 이 순간의 호의에 대해 언젠가 지불해야 할 대가를 찾으려 합니다. 칭찬은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밑밥처럼 느껴지고 관대한 행동은 이제 당신이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빚처럼 느껴집니다. 이는 당신의 과거 속에서 친절이 언제나 거래였기 때문입니다. 친절은 당신을 조종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였고 러브바밍이라 불리는 전술이었습니다. 독을 더 쉽게 삼키게 만드는 달콤한 설탕이었지요. 애정은 주어졌지만 거기에는 언제나 청구서가 따라왔습니다. 그 대가는 당신의 수능, 당신의 침묵, 혹은 당신의 온전한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친구나 지지해주는 동료, 혹은 사랑하는 파트너가 그저 순수하게 친절을 베풀 때 당신 내면의 경보 시스템은 미친 듯이 울려댑니다. 당신은 다가올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거나 관계를 망쳐버리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거리를 둘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 학대가 남긴 가장 가슴 아픈 유산 중 하나입니다. 인간의 친절함이라는 아름다운 가치를 잠재적인 위협으로 변질시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선함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서툴게 느껴지겠지만 그것이야말로 당신의 미래를 위한 언어입니다. 네 번째, 내 말이 맞았잖아 라는 말의 공허함. 시간이 흘러 과거 당신에게 그 사람에 대해 경고했던 사람들이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목격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들은 그의 가면이 벗겨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할지 모릅니다. 내 말이 맞았잖아. 혹은 난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당신은 이 순간이 마침내 당신의 경험을 인정받는 안도감을 주는 순간이 될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신 그 말은 종종 공허하고 심지어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내 말이 맞았잖아 라는 말은 당신이 그를 변호하며 보냈던 수많은 세월을 지워주지 않습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 당신이 둘러댔던 변명들을 무효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유난스럽다, 너무 예민하다고 비난받으며 생겼던 상처를 치유해주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또 다른 수치심의 막을 더 씌우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만이 그의 진짜 모습을 보았을 때 느꼈던 그 끔찍한 고립감을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킬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현실 인식을 의심하며 보냈던 시간들을 상기시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폐허가 된 당신의 마음 곁에 조용히 앉아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일을 겪었다니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었어. 너무 늦게 찾아온 인정은 위로라기보다 비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다른 사람들이 마침내 진실을 보게 될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는 당신 자신이 당신이 겪었던 일이 분명한 현실이었으며 그 당시 당신이 알고 있던 지식 안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온전히 그리고 완벽하게 받아들일 때 찾아옵니다. 5번째,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유령 비평가. 그 사람에게서 수마일 떨어져 있고 수년의 시간이 흘러 당신이 완전히 혼자 있을 때조차 당신은 여전히 머릿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모든 움직임을 판단하는 유령 비평가이자 내면의 해설자입니다. 그의 말투, 그가 쓰던 단어들, 그가 가장 즐겨하던 비판들이 끝없이 반복 재생됩니다. 토스트를 태우면 당신은 그가 당신을 무능하다고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하면 당신은 그가 넌 절대 아무것도 해내지 못할 거야라고 말하던 목소리를 듣습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는 당신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에 걸친 미묘한 폄하, 노골적인 비판, 그리고 끊임없는 깎아내림을 통해 당신의 마음속에 한 조각 한 조각 심어진 것입니다. 가해자의 목표는 당신이 그들의 지도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는 존재라고 믿게 만들어 당신이 그들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 내면의 나침반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결점을 가리키는 고장난 나침반 말입니다. 유령 비평가를 제거하는 것은 회복 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반란 행위입니다. 당신은 그 목소리에 맞서 대꾸하고 도전하고 마침내 그것을 당신 자신의 연민과 이성의 목소리로 대체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속에 무단으로 거주하는 침입자를 의식적으로 퇴거시키고 당신 자신의 내적 대화를 되찾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점차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화는 바로 당신 자신과의 대화이며 당신은 그 대화가 친절함으로 가득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6번째, 평범한 사과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당신이 원했던 것은 언제나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였습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니 미안해 와 같은 가짜 사과가 아닙니다. 미안하긴 한데 너도 잘못했잖아 와 같은 책임 전가형 사과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틀렸어. 내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어. 정말 미안해 라는 단순하고 진실된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이 아마 평생 받을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진정한 사과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우월함이라는 가면의 균열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결코 포기하려 하지 않는 권력의 항복 선언과도 같습니다. 대신 그들은 책임을 다시 당신에게 떠넘기는 사과 아닌 사과를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왜곡하고 역사를 새로 쓰며 결국 상처받은 당신이 사과해야 할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진정한 사과를 통해 관계를 매듭짓는 경험을 결코 얻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독특하고도 깊은 형태의 슬픔입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 매듭을 선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인정해주고 그들의 뉘우침이 없다고 해서 당신의 경험이 덜 실제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에게 일어났던 일은 결코 괜찮은 일이 아니었어.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치유는 그들의 사과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는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을 때 찾아옵니다. 7번째, 세상이 다시 다채로운 색을 되찾는 것을 보는 조용한 힘. 폭풍이 지나간 지 오랜 시간이 흐른 어느 날, 당신은 문득 아주 사소한 것을 알아차립니다. 아침 커피의 진한 맛일 수도 있고, 피부에 와닿는 햇살의 따스함일 수도 있으며,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들의 지저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갑작스러운 전율과 함께 깨닫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더 이상 생존을 위한 흐릿한 흑백의 풍경이 아닙니다. 마침내 다채로운 색깔이 다시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요란하고 의기양양한 승리가 아닙니다. 조용하고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것은 수년간 초긴장 상태에 있던 당신의 신경계가 마침내 안정을 되찾는 느낌입니다. 하루 종일 그 사람에 대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두려움이라는 필터를 거치지 않고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는 단순한 기쁨입니다. 이것은 잿빛 세상 속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결코 꺼지기를 거부했던 영혼의 회복력입니다. 당신 자신의 마음과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데서 오는 심오한 평화입니다. 당신은 다시 당신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용하고 꾸준한 자기 자신으로의 회귀야말로 당신이 살아남았고 이제 마침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궁극적인 증거입니다. 만약 이 이야기들 중 하나라도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만약 당신이 그 침묵의 이해와 공감을 느꼈다면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아주십시오. 이 여정은 험난하지만 당신은 결코 홀로 걷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다면 조심스럽게 나누어 주셔도 좋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가 깃들 세상에는 오직 겪어본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침묵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을 통해 배우고 혼돈 속에서 비로소 유창해지는 언어입니다. 책을 통해 배울 수도 없고 영화를 보며 짐작할 수도 없는 오직 온몸으로 살아내야만 터득할 수 있는 언어이지요. 혹시 보이지 않는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그 상처가 너무도 기이하여 스스로의 정신마저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어떤 학대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학대가 남기고 간 깊고 서늘한 메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르시시스트적 관계 속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만이 깊이 공감할 수 있는 7가지 진실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은 이 채널이 치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하는 데 큰 힘이 되며 비슷한 아픔을 겪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신이 보내는 따뜻한 위로와 빛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만일의 사태를 끊임없이 대비하는 삶에서 오는 극심한 탈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새로운 날의 아침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아침은 오지 않기를 바라는 전투를 준비하는 시간과 같을지 모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안감을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는 고도의 경계태세가 당신의 기본적인 삶의 설정갑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기분이라는 일기예보를 예측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세한 분위기의 변화, 찰나의 목소리 톤 차이를 감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수평선을 살피는 항해사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예측 불가능한 것을 예측하려는 처절한 기술입니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당신은 머릿속으로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를 미리 돌려봅니다. 상대가 던질 모든 가능한 변화구에 대비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전략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오직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존 본능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할 거야. 그러니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게 더 낫겠지. 이것은 규칙이 끊임없이 바뀌는 체스 게임과 같습니다. 그 게임의 규칙이 계속 바뀐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오직 당신뿐이라는 점에서 지독하게 외롭고 소모적인 심리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기분 그 이상입니다. 이것은 스스로의 주위에 깨지기 쉬운 달걀 껍데기로 갑옷을 만들어 두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위험을 평가하는 전문가가 됩니다. 저녁으로 뭐 먹고 싶어? 와 같은 단순한 질문조차 하나의 함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답은 침묵이라는 형벌로 이어지거나 은근한 비아냥거림 혹은 어째서인지 결국 당신이 사과하며 끝나게 되는 거대한 논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해 가장 중립적이고 안전한 답을 준비하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타고나길 우유부단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당신의 분명한 결정과 선택이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당신은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사고방식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채 조용히 당신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에너지 누수와 같습니다. 두 번째, 좋은 하루를 보냈다는 사실에서 오는 기묘한 죄책감. 마침내 모든 것이 평범하게 느껴지는 하루를 보냅니다. 친구와 함께 소리내어 웃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향긋한 커피를 즐깁니다. 직장에서 무언가를 성취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 당신은 모든 아픔을 잊습니다. 바로 그때 거대한 파도처럼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감히 내가 행복해도 되는 걸까? 감히 내가 평화를 누려도 되는 걸까? 모든 혼란의 근원, 모든 문제의 원흉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고 세뇌당했던 과거의 서사가 당신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자의 죄책감이 아닙니다. 철저히 프로그래밍된 반응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당신의 행복이 가해자에 의해 주어지거나 승인되지 않는 한 당신에게는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믿게 만듭니다. 당신의 기쁨은 종종 그들에 대한 위협이나 모욕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그들이 그 기쁨의 원인이 아닐 때 더욱 그랬지요.
그래서 당신은 스스로 빛을 줄이는 법을 배웁니다. 마침내 당신이 치유되기 시작하고 진정한 만족의 순간들을 경험할 때 그것은 마치 당신이 강요당했던 과거의 자신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녕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기묘하고도 외로운 감정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익숙한 어둠 속으로 다시 끌어당기는